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쯤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일을 나가고 안 계셨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엄마가 준비해둔 음식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장지까지 다녀오는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야간 근무 중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19의 나이에 저는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 단 둘뿐이었던 우리 가족에서 이제 저만 남게 된 겁니다. 며칠 만에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엔 각종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카드 명세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엄마 앞으로 온 고지서들이었거든요. 그러다 엄마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3만 원 남짓,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닐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물론 엄마의 번호를 없애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마음 때문에 매달 몇만 원을 감당하기에는 제 형편이 넉넉치 않았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휴대폰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구청 근처에 있는 작은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갔어요.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쪽 의자에 앉아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명의자 성명란에 엄마 이름을 적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펜이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그렇게 답했습니다. 직원분은 깜짝 놀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망증명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침 구청 옆이라 바로 떼올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등록되지 않는 번호였어요. 스팸 전화일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거절 버튼을 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기 혹시 박선아 씨 휴대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엄마의 본명을 정확히 불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엄마를 찾는다는 게 너무나 낯설고 슬펐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엄마가 며칠 전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르며 간신히 그렇게 답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은 탄식이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엄마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계셨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실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건...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엄마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외할아버지 손에 자라셨어요.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고
얼마 안가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고군분투하셨다고 해요. 투박한 손으로 매일 아침 엄마의 머리를 정성껏 묶어주고 도시락도 손수 다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대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외할아버지는 혼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크게 엄마를 응원해 주시고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진을 찍어 주셨대요.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호라비가 딸 키우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엄마한텐 그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였단다. 엄마는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어요. 엄마는 공부를 곧잘 하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으시고 알뜰살뜰 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주변에서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냐고 물으면 외할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어? 잘하는 놈은 무슨 수를 쓰든 부모가 밀어줘야지. 나중에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를 자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결국 엄마를 대학에 보냈는데 성공하셨죠. 엄마는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외할아버지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 앞에 꽃길이 열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엄마 인생에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던 엄마는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일, 그렇게 틈틈이 일하며 용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과 남학생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별과제를 함께하는 사이였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 남자는 착하고 배려심도 좋았어. 말도 잘 통했고.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미래를 함께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며 살까, 언제쯤 결혼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대요.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22살, 아직 학생 신분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빛이 싹 변했다고 합니다. 횡설수설하더니 자신이 대책을 세워보겠다며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학교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뒤늦게 친구를 통해 남자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걔 군대 간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지 급하게 자원 입대한다고 들었어. 그때 엄마가 느낀 실망감, 분노, 허탈감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책임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울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대요.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더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학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요. 뒤에서 대놓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함께 다니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 학교에 나가는 일조차 버거워졌다고 해요.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대요. 세상이 너무 쉽게 사람을 버리더라. 당시를 떠올리며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끙끙 앓다가 외할아버지께 사실을 고백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고는 몇 년 동안 끊은 담배를 연달아 피우셨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외할아버지 얼굴은 너무나 괴로워 보였대요. 그리고 아이를 지우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단호했다고 해요.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사회가 미혼모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외할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데. 저 때문에 생긴 생명인데 그렇게 보낼 순 없어요. 그날 밤 집안엔 엄마의 울음소리와 외할아버지의 탄식 소리만이 들렸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몇 번 더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저런 소리까지 나왔지만 소용없었다고 해요. 결국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결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학교는 자퇴 처리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고 꿈꾸던 미래의 문도 닫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행여 그 슬픔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될까봐 더 힘을 내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말은 안 하셨지만 그런 엄마를 묵묵히 도와주셨다고 해요. 병원비를 챙겨주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사다 주시고 엄마가 입덧을 하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외로움 속에서도 외할아버지의 사랑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은 후 산부인과 병실에 머무를 때도 외할아버지가 곁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주변 산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세요 하고 물으며 놀라워했다고 해요. 그 시절엔 낯선 풍경이었을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묵묵히 산후조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젖병을 삶고 미역국을 끓이고 방 안의 보일러를 연신 확인하셨다고 해요. 투박했지만 그 모든 손길에 정성이 묻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저를 예뻐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한두 달은 저를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대요.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앞으로 겪을 고생을 생각하면 속상함이 앞섰던 겁니다. 가끔 제 얼굴을 내려다보시며 넌 무슨 죄가 있겠냐 하고 속삭이셨다고 해요.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의 속내를 알기에 괜히 더 죄송스러웠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할아버지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처음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는 제가 기특해 웃음을 터뜨리셨다고 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은 처음 보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첫걸음마를 뗄 때는 넘어질까봐 손을 벌리고 뒤를 졸졸 따라다니셨다고 해요. 제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떼면 외할아버지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물러서셨대요. 제가 처음 말을 배울 무렵에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외할아버지를 할비라고 불렀대요. 외할아버지는 할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제게 두 팔을 활짝 벌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외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저에게 푹 빠져서 장난감을 사주시고
낮잠을 재워주시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신의 손녀가 천사람의 자랑까지 하셨다고 해요. 빵긋빵긋 자루는 아기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한때 딸이 미혼모가 된 것에 마음 아파하던 분이 이제는 당당히 손녀 자랑을 하고 다니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는 애아빠가 없는 거냐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고, 이웃 어른들은 이제라도 애는 보육원에 보내고 새 출발하라며 엄마를 부추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답변을 얼버무리며 작아지셨어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오히려 외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다고 해요. 애아빠는 뭐하러 찾소? 우리 선아는 똑 부러져서 혼자서도 잘 키우니 걱정 마쇼.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구셨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셨을 겁니다. 남의 시선보다 딸의 눈물을 더 무서워하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외할아버지 손은 크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시장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함께 버스를 탈 때면 늘 무릎에 저를 앉히고 창밖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비, 저건 뭐예요? 아, 저기는 아픈 자동차를 고쳐주는 곳이다. 그럼 저건 뭐예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곳이지. 제가 무엇을 묻든 외할아버지는 친절하게 답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6살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희 가족에게 날아들었기 때문이죠. 근래 들어 소화가 부쩍 안 된다며 병원을 찾은 외할아버지는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말기라 수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엄마는 펑펑 우는데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외할아버지는 빠르게 야유어 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병원 대신 집에 머물며 마지막까지 엄마와 제 곁에 있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어요. 췌장암 선고를 받은 그해 겨울,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연신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내가 속 썩여서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는 스스로를 탓하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네 탓이 아니라고 위로했지만 엄마는 끝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부터 엄마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기존에 하던 마트 캐셔 일에 식당 주방 일을 더 하셨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저녁엔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셨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 역시 일찍 철이 들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제 끼니를 해결했죠. 물론 아직 어린 나이니 당연히 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놀이터에 가지고 부를 때는 함께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놀러 가면 왠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일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즐겁게 노는 게 괜스레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늘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숙제는 스스로 했고 세탁기도 혼자 돌렸어요. 빨래를 개는 법도 설거지하는 법도 혼자 익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어요. 때로는 엄마가 퇴근하실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는 엄마의 보물이야. 그러면서 웃으셨어요.
피곤하신데도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그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시 엄마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하나 대학 보내야지.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든 보낼 거야. 엄마는 그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늘 온몸에 파스를 달고 사셨죠.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재비든 학원비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집안 형편을 뻔히 알기에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 다닐 생각은 꿈도 못 꾸고 그나마 간간히 교재비 정도를 받아 썼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때가 많았어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조심스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안 돼.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넌 공부만 해. 돈은 엄마가 벌 테니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콜센터 야간 상담원으로 취업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였어요. 엄청난 장시간 근무였지만 급여가 조금 더 나온다는 이유로 엄마는 식당 일을 정리하고 그 일을 택하셨습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주무시고 낮엔 다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셨어요. 마트에서 종일 사람을 상대하고 밤엔 수없이 전화를 받으시니 목소리가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며 거실 불을 켜놓고 잠들곤 했습니다. 불을 켜놓으면 엄마가 집에 들어오실 때 덜 쓸쓸하실 것 같았거든요. 짧은 아침 식탁의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피곤해 절어 계셨지만 항상 제 아침밥을 챙겨주셨어요. 볶음밥이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저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밥을 삼켰습니다. 맛있게 먹는 게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팔을 주무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팔이 좀 저리네. 그러면서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출 수 없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점점 야위어가는 몸, 말끝마다 묻어나던 피로함, 그리고 잠깐 졸다가 깜짝 놀라 깨시던 모습까지도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힘든 시간도 잠깐이야. 조금만 더 힘내 우리 딸. 엄마, 나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니까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쓸게. 학비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그래, 그래도 되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렇게 말하며 오늘도 내일도 버티셨어요. 그러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아니, 적어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콜센터로 나가셨고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문제집을 풀다가 잠깐 졸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선아 씨 딸 맞죠? 나 엄마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니. 아까 나가실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그냥 과로로 잠깐 쓰러지신 거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급박한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 전기 충격기, 빠르게 움직이는 의사들의 손,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덜덜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뇌출혈입니다.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아직 대학도 못 갔는데 우리 약속했잖아. 조금만 더 버티자고.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잠든 듯 눈을 감은 엄마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19살,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보다 빈자리가 더 많았어요. 엄마의 직장 동료 몇 분과 동네 이웃분들만 오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조용하게 사셨는지 알 수 있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3일장을 치르는 내내 그저 멍하니 영정사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월세는 어떻게 내지? 대학은 포기해야 하나? 슬픔과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가 쓰시던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엄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에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 그제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만에 우편함도 열어보았죠. 그 사이 우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 카드 명세서, 보험료 미납 고지서. 한 장 한 장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엄마 앞으로 온 청구서들이었어요. 그 중에 엄마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3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려면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결국 며칠 고민하다가 핸드폰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의 번호를 없애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요. 구청 근처에 있는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직원분은 당사자가 아니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받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기 혹시 박선아 씨 휴대폰 아닌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엄마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의 이름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목이 메었거든요. 맞는데요. 근데 엄마가 며칠 전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길게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5초, 아니 10초 정도였을까요? 너무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상대에게 상황을 더 설명했습니다.
그조차 목소리가 떨려서 쉽지 않았어요. 남자는 묵묵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혹시 제가 따님을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일들을 적어도 따님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약간 긴장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창가 자리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흰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빗은 상태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셨지만 눈가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아 씨 따님이시죠? 얼굴은 직접 뵌 적 없지만 목소리는 많이 닮았네요. 그러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요. 3달 전의 일입니다. 노인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가 아니었다고 해요. 아니, 평범한 척 하려고 애썼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노인은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가가 있는 10층 건물이었다고 해요. 노인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3층과 4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 작은 공간, 움직이지 않는 철문, 깜빡이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밝히는 어둠 속에서 노인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고장인 줄 알았는데 몇 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마치 공황 상태가 오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한 벽면에 적힌 고장신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겨우 전화를 거니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노인은 이상하게도 조금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통화를 한 상담원이 바로 저희 엄마였다고 해요. 하지만 노인은 당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공포와 답답함에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네,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 건물이나 들어왔다 갇힌 건데 다 모르겠고 여기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빨리 누구든 보내줘요. 지금 당장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노인은 평소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때는 공황이 오기 직전이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다짜고짜 화부터 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리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고 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였다고 해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깜깜한 곳에 혼자 계시면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지금 바로 기사님과 구조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건물 주소와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구조팀에 연락을 취했어요. 더불어 그 과정을 노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다. 구조팀이 출동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대요. 엘리베이터 안은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고 공기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공기가 충분했겠지만 공포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거였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스팸 전화인가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객님, 방금 통화한 상담원입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같이 계신 분은 없으세요? 알고 보니 엄마는 노인의 목소리가 너무 불안정하고 숨소리가 거친 게 걱정되어서 개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거였어요. 업무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거죠.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땐 걱정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어쩌나,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시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었대요. 혹시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신가요? 호흡이 너무 불안정하신 것 같아서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 없으세요? 아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놀라셨을 테니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해볼까요? 제가 세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천천히 내쉬세요. 노인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심호흡을 했답니다. 1번, 2번, 3번.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 정말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았대요. 구조팀이 15분 안에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곧이니까 정말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전화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하고 있을게요. 그 말에 노인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오늘 날씨 참 좋았죠? 아침에 집 나올 때 하늘 보니까 구름 한 점 없이 맑더라고요. 햇살이 너무 예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요즘 딱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노랗게 물든 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길 가다가 계속 쳐다보게 돼요. 고객님은 가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별로예요. 만물이 죽어가는 계절이니. 그래서 봄이 더 좋아요. 봄도 좋죠. 고객님 말씀대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니까요.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얘기, 점심 얘기, 동네 얘기. 하지만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엄마의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불안하던 노인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떨리던 손도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빠르게 뛰던 심장도 차츰 느려졌고요.
차가웠던 손끝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참,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딸아이가 끓여줬는데 요리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딸이 있군요. 네, 지금 고3인데 수험생이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제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데도 알아서 잘해주니 늘 고맙고 미안하죠. 엄마는 제 이야기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딸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딸이 좋은 엄마를 뒀네요.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따님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겠어요. 아니에요. 전 정말 부족한 엄마예요. 늘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도 자주 못 있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요. 그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저도 엄마가 되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 말에 노인은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진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그렇게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노인에겐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니 견딜만 했답니다. 고객님 소리 들리세요? 구조팀이 도착한 것 같아요. 사람들 목소리 들리시죠? 공구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엄마 말대로 곧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기사와 팀이 도착한 거였어요. 공구 소리가 들렸고 곧 열릴 겁니다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곧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나가세요. 노인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얼마 안가 문이 열렸고 노인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무사히 나와 집으로 돌아와선 내내 엄마와의 통화 내용이 생각났다고 해요. 다짜고짜 화를 낸 것도 미안하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다고 해요. 노인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다음날 핸드폰에 남아있는 엄마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라 안 받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구조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에 아내를 떠나보냈다는 것, 50년을 함께 산 평생의 반려자였다는 것, 23을 만나 73까지 반세기를 함께 했다는 것, 그 이후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 그날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다는 속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 아빠도 엄마와 사별하고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가족의 죽음은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릴 땐 아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몇 년 전 아빠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때 아빠가 많이 힘드셨겠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다고 합니다. 노인은 엄마와 대화를 더 나누다가 조심스레 진실을 밝혔다고 해요.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실은 그날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무작정 아무 건물에나 들어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리고 그쪽에 제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쪽과 전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아직 세상엔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아직 살아볼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엄마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혹시라도 또 그런 마음이 드시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아유,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이 이상은 폐를 끼칠 수 없죠. 폐가 아니에요. 꼭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또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대요. 하지만 노인은 쉽게 먼저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행여 엄마가 불편해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매일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연락을 시작한 건 바로 엄마였습니다. 식사는 드셨어요?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산책 나가기 딱 좋은 날씨예요. 간단한 안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대요. 엄마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노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때로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문자였고, 때로는 오늘 시장에서 귤 샀는데 정말 달아요. 비타민 챙겨 드세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노인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공원 산책 다녀왔어요. 단풍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어요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노인은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조금씩 이겨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게 됐고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죠.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왔어요. 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먼저 연락을 주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폐를 끼친 건 아닌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닌가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걱정돼서 고심하다가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어요.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저와 노인은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며 침묵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따님께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순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이 제게 준 게 바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그분의 딸에게 갚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어머니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보호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를 지켜주려는 분이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고 아내와도 얼마 전 사별했습니다. 돈은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큰 집에 혼자 살면서 매일 텅 빈 방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도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매일 밤 술로 버티던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음을 떠올리던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그분이 저를 구한 건 단순히 구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그 진심 어린 위로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깊은 의미로 남았다는 사실에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노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노인은 직접 후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로는 월세, 생활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내주셨어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후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록금까지 모두 지원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따님을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니 열심히 사세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 노인과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직장인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번은 꼭 할아버지 댁을 찾아갑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 산책하죠. 할아버지는 제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하시고 저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가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너 덕분에 말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단다.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엄마의 진심 어린 위로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인연이 다시 저를 살렸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너무 차갑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